your safety, please read it as soon as possible. Please contact flight attendants when you need help. 注意北途1号。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비행기에 타볼 일이 좀처럼 없어져서 그런지 파일럿 시계를 보면서 위안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건지 요새는 별 맛도 없었던 기내식을 모방한 즉석 식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일럿 시계를 차고 근처에 조금 높은 장소로 올라가셔서 기내식 도시락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법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 조종과 상관도 없는 내가 무슨 파일럿 시계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파일럿 시계는 지상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각보다 실용적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읽기가 아주 좋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다룰 클래식 파일럿 시계들은 특별한 조명 장치가 없던 과거의 전투기나 폭격기의 조종석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광활한 다이얼과 시원시원한 숫자 인덱스, 큼지막한 시분 초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파일럿 시계들의 가독성이 얼마나 좋냐면 멀리서 남의 손목에 걸려있는 시계들을 보고도 시간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점점 가까운 곳에 있는 잔글씨들을 보기가 부담스러워지시는 분들께도 참 좋은 동반자가 될 만합니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벗어두면 간이 탁상시계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야광도 대기에는 좋은 편이어서 불이 다 꺼진 밤중에도 시간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에 떼다 붙인 듯한 클래식 파일럿 시계의 디자인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애초에 지상에 있는 멋쟁이들을 위해서 폼을 낸 시계가 아니라 조종사와 항법사들을 위한 특수 장비로 개발되었으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래서인지 오랜 시간 질리지 않는 호불호 없는 디자인으로 오늘날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럽게 큰 사이즈는 파일럿 시계를 즐기는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원조 제품들은 파일럿들이나 항법사들의 비행 자켓 위에 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이즈와 위용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파일럿 시계는 민간인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이 됐습니다. 다양한 시계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한 사이즈로 심지어 가격대도 다양하게 클래식 파일럿 시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예산에 맞게 원하는 사이즈와 스타일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와 독일을 대표하는 원조 브랜드의 대표 클래식 파일럿 시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신사들을 위한 품격 있는 파일럿 시계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브랜드 IWC를 스위스 대표로 초대해봤고요. 그때 그 시절 클래식 파일럿 시계에 가장 충실한 박물관 소장급품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라코를 독일 대표로 초대해봤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 말고도 원조격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브랜드의 스타일이 가장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이 두 브랜드의 대표 시계로 비교의 범위를 한정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구독자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IWC의 41mm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는 황인식 선생님께서 대여해 주신 시계입니다. 인생의 멋진 사건을 기념하는 뜻깊고 귀중한 시계를 저희 컨텐츠를 위해서 흔쾌히 빌려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코의 45mm 프리드리 샤펜 에압슈퉁 모델은 익명으로 남길 원하시는 또 한 분의 구독자님께서 대여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직접 구매하신 시계라고 하셨는데요. 멋있는 시계를 컨텐츠 제작을 위해 대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는 선물로 페노메 나토 스트랩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언제나 두 분 즐거운 시계 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건강과 행복, 성공이 미래에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시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케이스와 다이얼 같은 외장은 물론 무브먼트와 시계줄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파일럿 시계라는 장르와 관련해 가장 풍성한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 브랜드가 있다면 바로 IWC일 겁니다. 20세기 초에 인류의 항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비행기 조종은 더 이상 SF 속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부상하게 됩니다. 비록 소수의 부자들에게 한정된 취미이긴 했지만요. IWC의 사장 에른스트 야코프 홈베르거도 1930년대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인 조종사 면허가 발급되기 시작한 영국에서 드 해빌랜드 DH-60 버스라는 멋진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당시에 개인 비행기를 몰 수 있었다는 건 물론 엄청난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홈베르거는 젊은 시절 무역업에 종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스위스의 샤프하우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오르크 피셔라는 회사에 고용돼서 라인강 수력발전소 건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때 샤프하우젠의 시계회사 IWC를 경영하던 요하네스 라우센바흐 센크의 막내딸 베르타를 만나게 되는데요. 새로 건설된 수력발전소는 샤프하우젠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줬고 IWC 역시 그로부터 큰 도움을 받습니다. 홈베르거는 이후 베르타랑 결혼하게 되면서 IWC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전기를 주고 사랑을 얻었다고 할까요? 요하네스 라우센바흐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두 딸과 사위들이 IWC의 경영권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요하네스의 다른 딸 엠마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융은 시계회사의 경영보다 집단 무의식이나 원형 같은 인간 정신의 근본적 문제를 탐구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다른 사위였던 홈베르거가 IWC의 경영을 전적으로 도맡게 됩니다. IWC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홈베르거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취미로 비행기를 조종하던 한스, 루돌프, 알렉산더 세 아들들과 뜻을 모아서 조종사들이라면 마땅히 필요로 할 만한 특별한 파일럿 시계를 기획하게 됩니다. 1936년 IWC가 내놓은 36mm 직경의 파일럿 시계는 깨지지 않는 유리와 타이밍 베젤, 항자성 이스케이프먼트와 야광 기능, 그리고 섭씨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40도의 온도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당시 기준으로는 고성능의 툴워치였습니다. IWC의 첫 파일럿 시계는 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민간 조종사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IWC가 갖고 있던 노하우는 전투기 조종사들과 항법사들을 위한 군용 시계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중립국이었던 덕에 IWC는 영국군과 독일군을 위한 항공 시계를 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양진형의 시계 중 먼저 만들어진 건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시계였습니다. IWC에서는 요즘 이걸 오리지널 빅 파일럿 시계라고 부릅니다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시계는 파일럿 시계가 아니라 항법사들이 차는 항법용 시계였습니다. GPS가 없던 시절의 항법사들은 그리니치 표준시와 현지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행기의 경도를 계산해냈습니다. 해외 위치를 보고 현지 시각을 파악한 다음에 그리니치 표준시에 맞춰져 있는 자기 시계와의 시차를 계산해서 경도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물론 매우 정확도가 높은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어로 버어바우퉁스 우어라고 불리는 이 시계는 55mm의 엄청난 사이즈의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장착한 그야말로 가독성과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 항법 장치였습니다. 이 시계의 제작과 생산에는 IWC 이외에도 오늘 다룰 라코를 비롯해서 슈터바, 랑에운트제네, 벤페가 참여했는데요. IWC는 1940년에 나온 A타입의 생산에만 관여하고 그 다음 해에 개량된 B타입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군을 위한 시계는 1943년에 영국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IWC를 포함해서 오메가, 예거루쿨트루, 에터나 등의 총 12개의 시계 회사들이 생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더티 더즌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요. 영국 국방부의 코드명을 따라서 워치 위스트 워터프루프를 줄인 WWW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WC의 버전은 마크 10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파일럿 시계로만 쓰인 건 아니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필드 시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1948년에는 마크 11이라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클래식 파일럿 시계가 IWC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 공군의 항법 시계로 활약한 마크 11은 무브먼트를 자성과 충격, 물,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IWC의 노하우를 집약한 시계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재산임을 표현하는 브로드 에로우가 케이스와 다이얼에 다 표시되어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시계는 무려 1984년까지 현역으로 활약하면서 파일럿 시계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IWC만큼 이렇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클래식 파일럿 시계들의 고전들을 아카이브에 다 갖추고 있는 브랜드는 없을 겁니다. 그럼 라쿠는 파일럿 시계와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독일 시계 하면 글라스위테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포르츠하임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포르츠하임을 대표하는 시계회사 라쿠는 프리다 라허와 루트비 험멜이 1925년에 라허 운트 코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시계 산업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라코도 독일제 다이얼과 케이스에다가 스위스제 무브먼트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험멜은 독일 시계 산업이 스위스의 기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1933년에 무브먼트 제조회사인 드로벨을 차립니다. 라쿠도 IWC와 함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의 시계를 만들었던 5개의 원조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항법용 시계이니만큼 각종 스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지만 무브먼트는 회사마다 다른 걸 선택해서 사용했는데요. 특기할 만한 점은 IWC와 스토바, 벤페의 시계들은 스위스제 무브먼트를 장착한 반면에 랑에운트제네와 라코의 시계만 독일제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글라스위테를 대표하는 랑에운트제네의 시계는 자기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3쿼터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었고 포르츠하임을 대표하는 라코의 시계는 드로베의 D5 엔진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IWC가 1940년에 A타입의 제작에만 관여했던 데 반해서 라코는 이듬해에 나온 B타입의 생산에도 참여했습니다. 시 단위를 표시하는 안쪽의 챕터링과 분초 단위 부분의 바깥쪽 챕터링을 분리한 배치가 특징적인 B타입은 분과 초를 좀 더 빨리 읽을 필요가 있었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라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 시계를 대량으로 제작해내면서 사세를 키우지만 같은 이유 때문에 회사의 운명이 끝장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코가 소재한 포르츠하임은 중요 군수품의 생산기지로 여겨져서 전쟁 막바지에 연합군의 폭격을 받게 되는데요. 라코는 이때 생산시설과 기술자들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조금 흥미로운 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주도하에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유럽 경제 재건 계획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라코는 재기하는데도 이 마샬 플랜으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클래식 파일럿 시계 디자인의 기틀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193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정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디자인을 가진 시계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르의 대중화를 선도한 공은 당연히 IWC에 돌려줘야 합니다. 원래 조종사들이나 항법사들을 위한 전문 장비로서 파일럿 시계를 만들어둔 IWC는 1989년 예거루클트르의 메카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한 모델 번호 3740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시발점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을 겨냥한 라인업을 늘려갑니다. 93년에는 마크 11의 뒤를 잇는 마크 12라는 민간인들을 위한 오토매틱 버전의 파일럿 시계가 나오게 되고요. 94년에는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를 장착한 강력한 외장의 오토매틱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모델 번호 3705도 선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 출시된 46mm 직경의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8일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빅파일럿 시리즈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IWC는 파일럿 시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들 가운데 하나로 등극하게 됩니다. 빅파일럿이 플리거 디자인과 큰 사이즈의 시계들이 유행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물론입니다. IWC와 달리 라코는 쿼츠 시계의 등장이 가져온 위기를 썩 성공적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파산과 재기를 반복하고 그에 따라서 주인도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실은 IWC가 빅파일럿 시리즈를 내놓기도 전에도 플리거 디자인의 대중성을 증명한 회사가 라코이기도 했습니다. 라코는 2000년에 창사 75주년을 기념해서 75개짜리 한정판 플리거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 시계는 나오자마자 매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박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당시 라코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플리거를 원조에 가깝게 재현한다는 구상은 안타깝게도 라코의 정규 라인업으로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라코는 2010년대 이후에 파일럿 시계 라인업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작지만 강한 독립 브랜드로 재기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미오타 무브먼트를 장착한 50만원대의 보급형 플리거 시리즈는 원조 브랜드의 클래식 파일럿 시계를 부담스럽지 않은 예산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시계 팬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보급형 모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다룰 시계처럼 박물관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오리지널 모델을 충실하게 재현한 시계들도 시계 팬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얻게 되면서 라코는 현존하는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플리거를 만드는 회사라는 명성도 얻게 됩니다. 역사는 충분히 소개해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IWC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는 그동안 많이 보셨을 디자인이어서 나온 지 오래된 시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올해 4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IWC가 가만 보면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큰 사이즈 시계 유행을 주도한 장본인이지만은 요새 시계가 다시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 파일럿 크로노그래프의 사이즈도 43mm에서 41mm로 줄이고 빅파일럿도 46mm에서 43mm로 줄였습니다. 평균 손목 사이즈가 작은 한국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이 시계의 케이스 직경은 41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1.3mm입니다. 100m의 방수 성능에 케이스의 두께는 유리를 포함해서 14.5mm입니다.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109.3g이 나오네요.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보편적인 20mm입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편리한 퀵 스트랩 체인지 시스템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스트랩에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쉽게 분리가 되고 다시 넣을 때는 홈에 맞춰서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시계줄 여러 개를 갖추게 된다면 그날 출근하기 전에 기분에 따라서 쉽게 바꿔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 가죽 스트랩의 너비는 20mm에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코의 프리드리 샤펜 에압슈툭은 상당히 큰 시계이지만은 그래도 원조 플리거의 55mm보다는 10mm 정도 직경이 작습니다. 아마 일상에서 찰 수 있는 사이즈 안에서 최대한 원조에 가까운 느낌을 추구해보자는 게 이 시계의 목표로 보입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5.2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3.7mm입니다. 50m 방수 성능에 두께는 유리를 포함해서 13.1mm이고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하면 118g입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2mm이고 시계줄의 너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합니다. IWC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가 15.2cm 둘레의 여성의 손목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러그가 긴 편이라서 다른 41mm 직경 시계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 시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IWC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를 생각해 보신다면 확실히 많이 만만해지긴 했습니다. 100m 방수의 크로노그래프 시계라서 두께가 좀 두껍다는 사실만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으시다면 손목이 가는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범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약간 커 보이더라도 파일럿 시계는 원래 이렇게 차는 거라고 정당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17.8cm 둘레의 남자 손목에는 이제 더 이상 꽉 차는 느낌은 없습니다. 기존의 43mm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도 지나치게 큰 건 아니었고 그 사이즈가 나름대로 IWC의 스타일의 일부를 이룬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부담스러울 때도 종종 있긴 했죠. 아무래도 이 시계의 직경을 41mm로 줄인 건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정장이나 캐주얼에나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코의 프리드리 샤펜은 15.2cm 둘레의 여성의 손목 위에서는 이의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는 맨손목에 올려차는 통상적인 착용법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사이즈의 시계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파일럿들이 차는 방식으로 소매 위에 시계를 착용해서 연출한다면 또 멋있게 연출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 두꺼운 시계가 아니라는 점도 다행한 점이고요. 17.8cm 둘레의 남자 손목에는 꽉 차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추 소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장 같은 옷차림과 함께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항공 자켓이나 가죽 자켓, 빈티지 패션 같은 걸 즐기는 분들이라면 멋지게 연출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두께나 무게감이 과한 시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계를 너무 올려서 차지만 않으신다면 거추장스럽지도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플리거 디자인을 바탕으로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를 만드는 시계 회사들은 IWC 말고도 상당히 많지만은 오직 IWC 시계만이 풍기는
호화롭고 클래식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은 상당 부분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한 피니쉬를 보여주는 케이스에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텝업이 되어 있는 얇은 베젤은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굵고 긴 특유의 러그에는 깊고 선명한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서리에는 폴리시된 가느다란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고, 케이스 측면에도 선명한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형태의 케이스라서 얼핏 따라하기 쉬울 것 같은데 IWC의 것만이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케이스 오른쪽에는 튀지 않은 버튼 형태의 푸셔와 IWC의 로고가 새겨진 용두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두가 스크루다운 크라운 방식이어서 좀 더 믿음직한 방수 성능을 보장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라코의 에압슈특 시리즈는 정말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낡은 유물처럼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새 스틸 케이스를 일부러 변색시키고 흠집을 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시계마다 다 독특한 패턴의 변색이나 흠집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은 새 케이스를 갖다가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작사를 낸 건데, 이 정도면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작업을 즐기면서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실제 배우어에 들어갔던 FL23883 인그레이빙도 제대로 살렸습니다. FL은 항공장비에 할당된 코드고요. 23은 항법장치를 뜻하는 코드고, 883은 독일 항공시험 사무소에 할당된 코드였습니다. 두 시계 모두 살짝 돔이 들어간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전면 유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WC의 경우 유리의 바깥쪽과 안쪽에 모두 무반사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라코는 유리의 안쪽에만 무반사 처리를 했습니다. IWC의 양면 무반사 처리는 일단 유리가 없는 것처럼 쨍해 보여서 좋습니다.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이 자칫 무반사 처리를 잘못하면 눈부실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죠. 다만 시계를 험하게 사용하면 바깥쪽에 무반사 코팅이 긁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코처럼 안쪽에만 무반사 처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무반사 처리의 효과는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촬영할 때 각도에 따라서 유리가 빛을 다 반사해버려서 다이얼 안쪽까지 빛이 잘 안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신 이 시계는 험하게 사용해도 바깥쪽에 코팅이 긁힐 위험은 없습니다. 이전까지 IWC는 늘 블루 선버스트 다이얼의 파일럿 시계들을 어린 왕자 에디션으로 따로 만들었는데 41mm 컬렉션에서는 블루 선버스트를 정규 라인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동안 이 색상을 특별 에디션으로 따로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블루 색상입니다. 선버스트 브러쉬도 경박하게 번쩍이는 게 아니라 저 아래 깊숙한 곳에서 우아하게 빛에 반응하는 느낌입니다. 이 블루 선버스트는 다소 칙칙하고 투박해 보일 수 있는 플리거풍의 디자인을 밝고 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옛날 조종사들이 찰만한 빈티지풍 시계가 아니라 요즘 여객기의 기장님이 찰만한 시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청년의 손목에도 어울릴 듯한 단정한 느낌이지만은 1등석에 타고 있는 노신사의 손목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듯한 우아함도 있습니다. 다이얼의 전체적인 틀만 보면은 독일군의 플리거 A타입에다가 6시, 9시, 12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을 얹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디자인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를 만드는 회사는 IWC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IWC가 독보적이라면은 이 다이얼 안에서 누구보다 이상적인 비례와 공간 활용을 보여준다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에다가 꽉 차는 느낌의 서브 다이얼을 3개나 배치하면은 어딘가에서는 숫자가 파먹힌 듯한 느낌이 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모든 게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 폴리시된 시분침과 크로노그래프 대바늘 역시 과하게 큰 느낌도 없으면서 다이얼 전체 공간을 끝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브 다이얼의 침들도 전체의 테마와 잘 어울리면서 읽기 좋은 굵직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런 디테일을 잘 챙기는 게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를 정말 오래 만들어 온 회사의 내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제가 아주 싫어하는 다이얼 색상과 다른 흰색 바탕의 커다란 날짜 요일창도 여기서는 흉측하게 보이지가 않고 전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코의 시계는 IWC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처럼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변주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배우어 B타입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3Hands 모델입니다. 원조와 마찬가지로 매트한 진해세계 다이얼에 야광 인덱스들이 매우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독일 시계들의 특징이 다이얼 프린트의 해상도와 선명함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가격대보다 고가의 시계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인데요. 라코의 시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다 열 처리를 통해서 얻은 푸른빛의 고급스러운 시분침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 시계의 특징입니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다이얼과 시분 초침에도 낡아 보이도록 연출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도 다 똑같이 낡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낡은 시계처럼 비정형화된 패턴을 적용한 게 재밌고요. 신기한 건 분명히 다이얼과 시분침의 에이징을 따로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온 것처럼 비슷한 정도로 낡게 만들었는지 기막힌 조합을 보여줍니다. 연출이 인위적이지 않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보는 사람한테 사이즈를 확인해 볼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박물관 유리함 같은 데 넣어두면 2차 대전 당시의 시계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럿 크로노그래프의 엔진은 IWC가 새로 개발해서 내놓은 69385 무브먼트입니다. 앞면에서 보면은 이전 모델들과 달리 스몰 세컨드의 위치가 6시에 배치된 게 특징적입니다. 이전 모델에서 활용되던 벨주 7750의 경우는 물론 오랜 시간 검증된 우수한 무브먼트이긴 하지만은 단방향 와인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가끔 시계를 세게 흔들면 저항이 걸려있지 않은 방향으로 로터가 세차게 돌면서 케이스 전체가 진동하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동과 소음이 벨주 7750만의 매력이기도 하지만은 포르투기저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같은 고급 시계에서는 좀 깨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칼리버 69385는 벨주 7750과 달리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좀 더 단순화시킨 더블폴 양방향 와인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방향 로터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없어지니까 좋은 일이고요. 더블폴 와인딩은 집게처럼 생긴 두 개의 폴이 로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트랜스미션 휠을 당기거나 밀면서 로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와인딩이 되게끔 설계를 한 시스템인데요. 펠라톤에서는 두 개의 폴이 다 당기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칼리버 69385의 경우는 한쪽 폴은 당기고 한쪽 폴은 미는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IWC 쪽 자료에 도면이 없어서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세이코의 매직 레버와도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사실 매직 레버가 펠라톤 시스템을 연구해서 더 단순하게 만들어낸 거라고 하니까 둘의 접근 자체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드디어 캠 대신에 컬럼 휠 방식의 크로노그래프 구동 메커니즘이 사용이 됩니다. 컬럼 휠이란 이 체스말의 룩의 머리 부분처럼 생긴 부품을 말하는데요. 크로노그래프의 스타트나 스탑 푸셔를 누르면은 오퍼레이팅 레버가 컬럼 휠을 한 칸씩 밀어주고 그 과정에서 크로노그래프가 구동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컬럼 휠은 캠 방식에 비해서 공정상에서 허용되는 부품의 단차가 더 적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비싼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만들기 어려운 부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 방식보다 컬럼 휠 방식이 성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둘의 차이는 스타트 푸셔 버튼을 누를 때 사용감이 더 부드럽다는 거랑 보기에 즐겁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무브먼트의 경우에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구동할 때의 조작감이 꽤 빡빡하고 묵직한 게 특징적이네요. 파워 리저브도 미세하긴 하지만은 7750의 44시간에서 46시간으로 근소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개선점들은 무브먼트의 조립과 수정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품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일부 파트를 모듈형으로 제작하는 등의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입장에서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요가 필요한 곳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서 자동으로 윤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도 이렇게 공정의 자동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의 생산은 IWC와 리치몬트 그룹의 무브먼트 제조사인 벨프르리에가 나눠서 맡고 있는데 모노크롬의 기사에 따르면은 기어 트레인과 나사, 인공보석, 헤어스프링은 벨프르리에가 생산하고 IWC에서는 메인 플레이트와 브릿지, 로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능상으로는 7750에 비해서 개선된 것이 많지 않지만은 로터의 진동과 소음도 사라졌고 장식과 피니시도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최소한 시계의 다른 부분이 가진 매력을 깎아먹지 않는 무브먼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코는 케이스백을 보면은 과거 플리거 시계의 케이스백 안쪽에 적혀있던 시계의 분류 정보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 재밌긴 하지만은 무브먼트를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 건데요. 무브먼트는 사실 이 시계에서 그리 재밌는 부분은 아닙니다. 파워 리저브 38시간의 스위스 메이드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에타 2824-2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엘라브레 그레이드나 탑 그레이드 중에서 원하는 등급을 골라서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 차이가 생기고요. 탑급은 오차 조정도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멋진 페를라주 장식과 블루 스크루를 넣습니다. 좀 더 좋은 소재의 밸런스 휠과 헤어스프링, 충격 흡수 장치가 사용되는데 덕분에 엘라브레 등급에 비해서 좀 더 나은 항자성과 온도,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위의 무브먼트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탑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야광은 IWC가 더 좋은 부분이 있고 라코가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IWC는 다이얼 전체가 아니라 10운침과 12시, 3시, 6시, 9시 같은 좁은 영역에만 야광이 적용되어 있고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다 깜깜하게 죽어버려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라코는 원조 플리거와 마찬가지로 다이얼에 좀 더 많은 요소들과 10운 초침에 다 야광을 적용해서 좀 더 야광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광 자체의 밝기와 지속력은 IWC가 라코보다 낮습니다. 딴 건 좋은데 조금만 더 넓은 영역에 야광 도료를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스트랩에서도 두 회사의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IWC는 굉장히 세련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줄의 형태나 바느질에서 파일럿 시계 같은 분위기는 확실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광택이 있고 푸른빛이 도는 고급스러운 재질을 선택해서 정장에서부터 캐주얼까지 거의 모든 복장에 잘 어울릴 만한 보편적인 시계를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코는 평상복에 어울리거나 말거나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2차 대전 항법사들이 차던 그 시계 그대로의 핍진한 느낌을 시계줄에서도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손때가 앉은 듯한 갈색 톤의 두툼한 가죽에다가 심지어 진과 버클 부분에도 에이징 처리를 가하는 치밀한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버클이 시계줄의 긴 쪽과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중간에서 고리처럼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고 있는 중에 버클이 풀어진다고 해도 손목에서 시계가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습니다. 이 가죽줄은 진짜 멋있긴 한데 이걸 어떤 옷에 차일 수 있나 고민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총평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각각 스위스와 독일을 대표하는 클래식 파일럿 시계를 비교해봤습니다. 독일 공군의 2차 대전 시계라는 같은 원전을 갖고 있지만은 극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대표하는 두 시계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클래식 파일럿 시계라는 장르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와 시선이 있다는 게 우리의 시계 취미를 더 풍성하고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긴 해도 누구도 싫어할 수 없을 듯한 보편적인 호소력과 대중성을 갖춘 IWC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와 박물관에서 튀어나온 듯한 2차 대전의 진짜 유물 같은 아우라를 풍기는 라코의 프리드리 샤펜 에압슈투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더 가까운 쪽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